당신의 삶에 자꾸만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나요? 헤어졌거나 멀어졌거나 심지어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 혹은 아주 비슷한 누군가가 다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기 쉽지만 칼 융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아무런 노력 없이 그들 대부분을 놓아줍니다. 반 친구, 옛 이웃,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 그들은 떠나고 우리도 떠나갑니다. 우리 사이에 남는 것은 사진 한 장, 오래된 메시지, 혹은 그저 이름과 몇 가지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도 매력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고 어떤 이들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이들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않거나 떠나는 척하다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때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똑같은 감정, 똑같은 끌림, 똑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다시 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의문, 똑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며 세상은 좁다, 이 도시에서는 누구나 서로 안다 라고 말하거나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칼 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라고 말입니다. 억눌렸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억압되었던 것이 길을 찾고 미완의 노크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 이 생각은 처음에는 다소 무겁고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즉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여기 살고 있어. 아니, 우리에겐 공통 친구가 있어. 아니,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어쩌면 정말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매번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의 부재조차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융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반복되는 일들은 내면의 미완성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 가족 관계, 직장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비슷한 벽에 부딪히고 비슷한 실망을 경험하고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갈등을 겪는다면 이는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일련의 신호이며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사랑이나 원망, 그리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분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 즉 그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들을 볼 준비가 될 때까지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표면적인 감정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느꼈을까요? 속이 울렁거리고 눈이 멍해지고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추거나 아니면 마치 못 본 척 너무 빨리 지나쳐 버렸을까요? 때로는 도망치는 것 또한 하나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빠른 발걸음 아래에는 나는 아직 이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끊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무의식은 인내심이 강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무의식은 문을 열고 우리는 다시 그 익숙한 느낌, 그 오래된 무게,
그 미완의 문장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쩌면 삶이 어떤 이름들을 지우지 못하고 어떤 얼굴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떤 순간들이 그토록 이상하리만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아직 그것들을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고 정직한 측면 중 하나이며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갈망하는 무언가를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름을 붙여주고 조용히 그것과 함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것들로 덮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어 왔습니다. 누군가 넌 너무 예민해라고 말할 때 억누르는 취약함, 화내지 마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묻어두는 분노, 너무 자리를 차지하지 마와 같은 말로 침묵시키는 욕구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압도적인 감탄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서 거의 완벽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이해심이 깊다고 느낀다면 융은 이것을 경고 신호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탄 속에는 종종 우리 내면에 억눌러왔던 힘, 스스로에게는 결코 부여하지 않겠지만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자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질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환상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실수를 하고 지쳐 보이고 한계를 드러낸다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억눌린 부분이 다시금 스스로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깊고 아프지만 진정한 고통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반면에 투영은 존경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작용합니다. 누군가에게 비이성적인 분노를 느낄 때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 우리를, 만약 그 행동이 우리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면의 긴장이 생긴다면 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고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도 존재하는가? 당신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인해 왔는가?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한데 그 이유는 답이 종종 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 깊이 묻어둔 것들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이 드러납니다. 투영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실망을 경험하는가? 항상 다른 이름으로 같은 갈등을 반복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패턴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이 반복은 나를 어디로 이끌려는 걸까? 융은 이렇게 말했다. 외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내면에서 들리지 않은 목소리이며 이 목소리는 들릴 때까지 침묵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길을 택하고 여러 문을 두드리고 여러 얼굴로 나타난다.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그 메시지는 언제나 같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과 함께 앉아 화해하라. 그리고 이 화해는 쉽지 않다.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 내 그림자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과정이고 길고 때로는 지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은 우리가 외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향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히 찾아온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투영이 인지되는 순간 안도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그 사람을 탓하고 나는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했어 라고 말하며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안함은 사라졌고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울은 항상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얼굴에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그 불편함 속에 서기로 선택하는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도피는 악순환을 영속시키지만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이해로 이끌고, 이해는 비록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잊기로 마음먹고 이제 막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어쩌면 처음으로 심호흡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가 불쑥 나타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그 사람 본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흘러나오는 노래가 과거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책을 펼쳤는데 우리가 피하려고 애쓰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문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말없이 그 감정에 푹 빠져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을 동시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은 그의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심리학 분야의 가장 심오한 공헌 중 하나입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가 없는 두 사건 사이에 의미가 놀랍도록 겹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는 명확한 원인이 없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의미적 연결이 너무 강해서 무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융은 이러한 겹침이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의식이 말하고자 할 때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상징, 순간, 만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무의식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을 열고 다른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같은 것을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운명에 대한 담론도 아니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 흐름에 맡기라는 식의 수동적인 체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동시성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을 자각하고 그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 즉 바로 그날 만난 옛 연인의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책의 그 페이지가 펼쳐진다고 해서 이것은 신호이니 즉시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고 그곳에 있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 행위, 즉 동시성의 순간을 메시지로 읽는 행위는 사람을 매우 깊은 자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삶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것,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들이 외부 무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무대 위에 배우로 남아있는 한 같은 막이 같은 대사와 함께 다시 열린다는 것. 하지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동시적인 순간들은 어려운 관계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장 간절히 찾는 시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과도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순간들과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만남이 일어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리고 제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가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융은 이러한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낌은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과정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듣고 이 목소리를 인식하고 이 순간들의 근본적인 부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를 밟을 때 우리는 삶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하는 것들의 반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러한 관점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삶 속에서 훨씬 더 깨어있고 훨씬 더 주의 깊고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마도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측정하거나 증명하거나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에 익숙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얻은 정보야? 증거는 뭐야?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증거가 아닌 경험을 통해 이해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삶의 심장부, 그 묘한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책의 바로 그 페이지에서 느껴집니다. 융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동시적 순간들을 설명할 때 과학적 틀을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보세요. 그 순간이 여전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고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실망감을 마주하고 다른 얼굴로 똑같은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라고 자문하고 익숙한 무게감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첫 반응은 바깥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왜 항상 이럴까? 내가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걸까? 이 도시 사람들은 다 이런 걸까? 또는 가장 지치게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도록 운명 지어진 건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체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매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내면이 먼저 변해야 외면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수없이 듣고 반복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융은 이것을 철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패턴에 따라 작동하고 이 패턴은 마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지 않고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해결하거나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 또 여기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반응도 자동으로 일어나고 선택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보는 순간 그 자동성이 깨지고 의식이 그 틈으로 스며듭니다. 의식이 스며들면서 그 순환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 순환을 파악하기 어려운지, 왜 그렇게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는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때로는 더 명확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두 인간 본연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습관은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패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지는 거죠. 둘째, 대부분의 순환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됩니다. 즉,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이 기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으려 하고 질문을 받거나 드러나는 것을 꺼립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오한 이유는 순환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 이건 내 안에 어떤 문제의 징후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자각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융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이것이 내 패턴이지만 이것이 내 운명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고 진정으로 내면화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악순환은 하룻밤 사이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반복이 실패는 아닙니다. 모든 반복은 사실 그 패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층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그 층을 보고 그것을 자각하게 될 때 악순환은 더욱 약해지고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게 때로는 조용한 안도감과 함께 겹겹이 천천히 계속됩니다. 마침내 과거의 자극들이 더 이상 우리를 같은 곳으로 이끌지 않게 되고 익숙한 느낌이 돌아왔을 때 휩쓸려가는 대신 아, 다시 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아, 다시 왔구나 라는 순간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리가 생기고 관찰자, 즉 반응의 한가운데서도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존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있는 것이며 보는 것 자체가 가장 조용하지만 단호한 저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그려봅시다. 그 사람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옛 연인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잠깐 우리 삶에 들어왔지만 묘한 무게감을 남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끌어당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강인한 외모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연약함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준 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여주지 않았던 관심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던 순간들이었을까요? 융은 모든 강렬한 관계는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부분을 마주하게 하는 초대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가혹하게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떠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남습니다. 이러한 메아리의 원인은 종종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내면에서 건드린 곳, 부딪힌 벽, 밝혀준 어두운 구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구석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다른 관계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뛰어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만 그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장소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단순히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버림받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면 진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더 취약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관계가 과거의 아픔을 다시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아주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압박을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짓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직 아물지 않은 곳이 있어. 아직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직시해봐. 바로 이런 이유로 융은 관계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영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그런 면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수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자기 성찰을 외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든, 어떤 패턴을 드러냈든, 어떤 욕구를 가시화시켰든,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얻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 삶에서 그 사람의 역할 또한 바뀝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꼭 사랑이 넘치는 스승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스승, 냉혹한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고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책임감,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었다는 느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관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오래가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것도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 인정 욕구가 있는지, 얼마나 깊이 남에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만들어 왔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잘 대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거나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 상처의 순간 아래에는 항상 날 것 그대로의 가혹하고 원치 않지만 매우 귀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반응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고통은 단지 이 사람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오래된 고통의 문을 열어준 것인가? 가장 깊은 트라우마는 종종 가장 최근의 상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상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처를 보고 만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무게가 진정한 크기로 줄어들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계획하거나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항상 온화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혹독한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복도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만남이 가장 짧은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몇 달 동안 우리 삶에 들어온 누군가가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갑자기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직 고통과 충격만을 느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관계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그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비록 육체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다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떠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미처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마치 어딘가에 열려있는 파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관계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는 온전히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나고 같은 패턴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보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떤 교훈은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만남의 의미는 몇 년, 때로는 10년 후에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전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은 묘하게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합니다.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겁고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이름을 붙였기에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해했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신과 그 과정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한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 즉 자기인식입니다. 그것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그 만남이 아직도 당신 안 어딘가에 남아있나요? 그 관계가 아직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완의 과정이 내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바로 그 호기심이 개성화, 칼 융 심리학의 핵심인 위대한 여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내면의 깊이와 화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고 새로운 관계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만남에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깊어지며 매번 조금씩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갑니다. 방어막이 아닌 명료함, 도피가 아닌 이해, 반응이 아닌 선택, 이러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고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그 사람, 그 만남, 그 반복되는 감정,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벌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어딘가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한 구석으로, 우리 자신과 아직 확립하지 못한 정직함으로,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해 온 세월 동안 쌓여온 그 무거운 짐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 이건 내 안에 있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언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수용의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전에는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도 변하지 않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며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고 이 질문들을 오랫동안 곱씹어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이제 준비되었고 보고 싶어하며 변화에 열려 있다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댓글에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발걸음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